안녕하세요. 키움증권에서 제약바이오를 맡고 있는 허혜민입니다. 이번에도 하반기 전망을 가지고 찾아뵀는데요. 상반기 때 제약바이오 흐름이 워낙 변동성도 심하고 좋은 종목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반기와 좀 중장기 전망을 이번에 또 짚어봤거든요. 그래서 섹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헬스케어 골드러시 인구 구조와 부의 대전환인데요. 하반기 전망을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스케어가 좋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섹터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인구 구조가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시기가 점점 이제 도래하면서 헬스케어는 점점 더 투자하시기 좋은 섹터로 변모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머리에서는 슈퍼에이징 시대로의 전환,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파트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협업 자료라서 제가 맡은 부분인 슈퍼에이징 시대와 제약바이오 파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즘은 또 결론을 먼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헬스케어는 하반기에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유는 베이비부머가 쌓아놓은 부가 헬스케어로 결국은 이동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투자하시기 좋은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어떤 질병 또는 무엇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항암제와 비만 쪽이 여전히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와 비만을 또 추천을 드리고요. 섹터는 하반기에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셀트리온과 유한양행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슈퍼에이징 시대로의 전환을 좀 보실까요? 베이비부머가 쌓아놓은 부의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부의 인구 구조가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가 초고령 사회인데요. 내년부터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바로 직면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특징이고요. 의약품 청구액은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지금 청구 현황이 또 매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들은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 구조는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단기 트렌드가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22년도에 65세 인구가 1950년대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2030년도에는 전체의 한 12%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모두 고령화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고소득 국가에서 먼저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과 북미 쪽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구조의 변화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제약산업 시장 비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안 그래도 모든 섹터의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한 40~50% 되는 비중을 미국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이 향후에도 이 패권은 더욱 공고하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 노인 인구 때문인데요. 2020년에 미국 노인 인구가 한 17%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서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 더 커지면 커졌지 이 패권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소득 국가에서 고령화가 중요한 이유는 고소득 국가일수록 의약품 사용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중국이랑 이제 인구를 비교를 했을 때도 GDP가 더 높은 국가에서 의약품 사용량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걸 미루어 봤을 때 헬스케어가 여태까지 좀 주목을 많이 받아와서 이게 이제 거의 피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 구조 도식도를 보셨을 때에도 더 윗부분이 이제 두터워지는 현상들이 향후에 이제 막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요. 세대별 관심사를 봤을 때도 당연히 베이비부머의 관심사는 가장 최우선 관심사가 의료, 헬스케어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했던 결과입니다. 요것도 역시 이제 헬스케어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라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루에 알약을 몇 개나 드실까요? 라고 봤을 때 국내에도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에서 하루에 이제 5알 이상 복용을 하고 계셨는데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로 5개의 약물을 복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고령 노인분들은 하루에 5개씩 드시고 있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분들의 이제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55세 이상 인구가 전체 미국 자산의 72%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 70세 이상의 보유 자산이 전체 30%가 될 정도로 베이비부머들의 자산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근데 이게 상속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결국은 오래 사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건강관리 비용을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은 헬스케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투자하시기에도 되게 좋은 상황인 게요. 이 금리와 제약바이오가 워낙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또 저금리로 갈수록 제약바이오 쪽은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고령 국가에서 실질 금리는 젊은 국가보다는 훨씬 더 낮게 형성됨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 한국, 일본의 3년물 금리나 인도, 멕시코의 3년물 금리처럼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드는 국가일수록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런 금리 환경도 헬스케어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의 그 파트에서 과연 이제 어딜 투자해야 될 것이냐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암제와 비만을 빼고 이걸 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워낙 성장이 두텁기 때문에 그 외에도 가볍게 간단하게 자가면역 치매, 시밀러 이렇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성장하는 건 당연히 다 알고 있는데요. 23년에 좀 꺾였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 때 코로나 치료와 백신이 워낙 많이 팔렸었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서 살짝 꺾였고 전 세계 제약시장 추이는 올해부터 다시 정상화되면서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의약품 사용이 증가했던 부분은 면역 쪽, 내분비, 종양, 내분비는 이제 비만 당뇨 쪽을 말하고요. 요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요 차트가 좀 핵심인데요. 제가 항암제와 비만을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 2028년까지 치료 분야의 성장 규모 이 차트에 있습니다. 보시면 종양 쪽 항암제가 한 600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 연평균 성장률이 10%대 중반 이렇게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비만 쪽을 보시면 비만은 20%대 이제 중반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질환 쪽에서 20% 성장이 나오는 거는 거의 잘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만이 신제품이 나오기도 했고 그 신제품이 워낙 히트를 치고 있고 이제 막 개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성장률은 2028년까지 굉장히 고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종양 쪽도 계속 고성장하는 분야고 비만은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제 막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암제와 비만을 두고는 우리가 이제 설명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성장하는 질환이라서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는 이 두 질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이제 성장률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제 보여드리고요.
임상 연구도 상위 4개 질환, 암, 자가 면역, 뇌, 대사 이쪽은 임상이 이게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확실히 이제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임상 쪽에 그 구조 조정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요 상위 4개 질환은 비교적 임상의 감소폭, 그러니까 줄어드는 감소폭이 적었다. 다른 질환에 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화와 암 발생을 보시면 이게 종양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노화가 진행이 되면 암 발생률이 세포의 손상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와 맞닿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항암제 시장은 그래서 5년 내에 100개 이상의 신약이 출시될 걸로 전망이 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성장률이 좀 꺾이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키트루다와 옵디오포와 같이 메가버스터 약물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항암제인데요. 요 부분이 이제 특허 만료로 인해서 시밀러가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조금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 그 추세 자체는 크게 벗어날 거라고 보진 않고요. 이 중에서 여태까지는 이제 항체 쪽이 많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세포 유전자, 이중항체, 방사성 리간드, ADC 쪽이 성장을 이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제 쪽에서는 국내에서 어떤 회사를 투자해야 돼요? 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제 출시와 승인을 앞두고 있는 유한양행의 렉나자를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경쟁 약물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인데 타그리소의 추세를 봤을 때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인 약물인 유한양행의 렉나자 또한 타그리소와 같은 매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유한양행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쪽을 좀 보실까요? 비만 요즘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설명을 드릴 때 다들 눈이 이제 반짝반짝 하세요. 비만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질환인데 미국 쪽에서 65세 이상의 비만율의 증가 추이를 보시면 왜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그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먹는 건 똑같은데 살이 찐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잘 안 빠진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살이 안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만율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비만율이 확실히 좀 많이 증가함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비만이 증가를 하게 되면 사망률이 그러니까 수명을 개선시키는데 좀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이 비만과 여러 합병증을 잡는 것이 또 중요한 요새 트렌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릴리의 젯바운드와 노보의 위고비가 나오면서 질환별 성장률이 이제 처방량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대장주와 히트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한 임상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대비 23년에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글로벌 비만 파이프라인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WP, 대웅, 그다음에 HM, 한미, YH, 유한 요런 회사들이 이 124개 비만 글로벌 파이프라인 속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렇게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요. 당뇨 쪽도 덩달아 증가를 하고 있는데 당뇨 쪽은 사실 이제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당뇨 환자분들도 이제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게 비만 적응증만으로는 사실 보험 커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GLP-1 비만 치료제는 초반에는 당뇨로 승인을 받았고 적응증 확장돼서 비만으로 이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 당뇨 쪽으로도 보험 커버가 되거든요. 비만은 아직 보험에 대한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쪽에서 이 약 처방을 좀 증가를 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그리고 작년 굉장히 이제 노보와 릴리가 급격한 성장 주식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올해에는 릴리와 노보는 계속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 후발주자들의 이제 선방하는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바이킹이나 암젠의 경우에도 주식이 뭐 14배나 암젠 같은 경우는 1.4배 상승할 정도로 최근에는 이 후발주자들의 약진이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테이블을 좀 쉬운, 네, 요게 좀 더 보기 쉬운 테이블인데요. 요 테이블은 그 비만 치료제들을 이제 헤드 투 헤드, 그러니까 직접 비교한 거는 아니고 24주 차에 체중 감소율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색깔이 조금 다른 업체들이 있는데요. 요 연한 색깔인 업체들은 아직 24주 차가 안 된 체중 감소율이에요. 로슈나 릴리 요런 업체들을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위고비가 히트쳤을 때는 위고비는 GLP-1 단일 작용제였고요. 그 이후에 릴리가 젯바운드라고 해서 더 히트 제품을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한 거는 GLP-1과 GIP라고 해서 GLP-1은 뇌에 포만감을 주게 하는 거, GIP는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서 이제 당뇨와 이제 비만 쪽에 효과를 더 주는 건데, 이런 이중작용제 쪽으로 트렌드가 좀 옮겨가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슈의 CT388 역시 GLP-1, GIP 이중작용제고요. 24주 차 되니까 내 몸무게의 한 19% 정도 체중이 감소하더라라는 데이터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비교해 놓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릴리와 노보를 좀 압박하는 회사들 중에 로슈도 있지만 제형 쪽, 그러니까 한 달 제형으로는 암제니 압박을 하고 있고 경구용으로는 바이킹이 또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사들 노보릴리도 경쟁에 지금 압박감을 더 느끼고 있고, 여기에 뛰어들려고 하는 다른 빅파마들 역시 좀 더 좋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확보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내사들을 좀 살펴보시면 관련주 없나라고 보실 때 한미약품부터 펩트론까지 이렇게 이제 여기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 혹은 삼천당이나 펩트론처럼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아직 이 회사들이 뭐 파트너사는 있긴 합니다만 다국적사 파트너사가 아니기 때문에 메세라나 뉴로보가 다국적사한테 이제 다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서브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업체들도 해외의 주요 다국적 제약사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과. 지금 그럼 다국적사들의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노보나 릴리는 당연 파이프라인이 많습니다. 한 대여섯 개씩 가지고 있고요. 암젠, 로슈, 화이자도 1개씩, 아스트라제네카 2개, 베링거 인겔하임, 리제네로 하나. 생각보다 많지 않죠. 이 회사들은 그래서 조금 더 파이프라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얼마 전에 화이자도 그래서 비만 치료제 하는 회사와 협업도 시작을 했는데 이 한 개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추가 확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심지어 비만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없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들은 이제 비만 파이프라인이 없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비만 당뇨 쪽으로 기술 활성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치매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치매는 고령일수록 이제 급속히 증가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워낙 언맷 니즈,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이쪽 역시 시장 성장이 환자 성장에 따라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그런 히트 제품이 아직은 없다는 게 시장을 아직 이제 본격적인 개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요소이고요.
최근에 그런데 이제 약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레켐비를 시작으로 해서 얼마 전에 릴리의 도나네밥이 자문위에서 긍정 의견을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릴리의 도나네밥이 연내에 이제 FDA 승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레켐비가 정맥 주사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분들은 또 병원에 그 환자의 가족분들이 데리고 또 가셔야 되는 그런 이동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SC 제형이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전보다 좀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보험이 커버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에서는 자산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은퇴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험 커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제 보험관리청에서 보험을 그렇게 많이 늘리진 않았는데 내년에 그 보험 지출 추산이 시장의 예상보다 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레켐비의 매출 증가도 내년에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에서만 이슈가 되면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많지 않은데 국내도 데이터 발표들이 더러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내에 S바이오메딕스의 줄기세포 치료제, 파킨슨 중간 데이터 일상, 내년에 ABL 바이오 파킨슨, 젠백스 알츠하이머, 그리고 IPO하는 뉴라클 사이언스까지 이런 국내 관련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비만과 항암제가 계속해서 큰 틀에서 흐름을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치매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치매가 최근에 비만처럼 크게 떠오르려면 이 레켐비나 도나네밥의 매출이 많이 이제 치솟아야 되는데 그거는 내년에 매출 올라오는 걸 보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데이터가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전 대비 좀씩 이제 개선되는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자가 면역 질환 쪽은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 쪽도 계속해서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 안에서의 트렌드 변화는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이제 TNF 알파 제제가 워낙 이제 오랜 기간 사용이 되어 왔고 신약으로는 이제 최근에 인터루킨 쪽이 신약 출시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인터루킨으로 옮겨가는 흐름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TNF 알파도 그 자가 면역은 이제 관리 질환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되게 중요해서 오랜 시간 사용되어 왔다라는 안정성의 강점이 있어서 TNF 알파 제제가 급속하게 이제 위축된다든지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쪽에서 인터루킨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시밀러 쪽은 그래서 제가 자가 면역을 짚은 이유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자가 면역 질환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은퇴 노인분들에 대한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제 캐시플로우가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의료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바이오 시밀러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이오 시밀러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결국 특허 만료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특허 만료가 될 때 신제품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이전에는 이제 휴미라라는 제품 자가 면역 질환 휴미라가 20빌리언 이상 한 25조 원 정도 되는 이제 시장이 열렸다라고 하면 25년에는 휴미라 단일 제품으로 휴미라를 넘어서는 그런 매출을 하는 오리지널 제품은 없지만 이런 스텔라라 아일리아 프롤리아 졸레어를 합산하면 23년 그 휴미라보다는 훨씬 더 큰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들은 25년부터 다시 또 이런 제품들이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쪽은 특허 만료되고 신제품 나오자마자 시밀러들이 바로 침투율을 가파르게 오르기에는 질환적으로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변동도 있고 계속 맞으셨던 제품을 지속해서 맞으시려고 하는 그런 추세 트렌드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은 한 1년 반에서 2년의 텀을 두고 서서히 오리지널에서 시밀러로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미라에 대한 시밀러들은 여태까지 침투율이 휴미라 시밀러가 한 10개 내외 제품들이 출시를 했는데 오리지널이 아직도 이제 90% 이상
점유율을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서서히 이제 시밀러의 침투가 넓혀질 거라고 보고 있고, 요런 제품들도 26, 7년도에는 시밀러들이 더 침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기적인 섹터의 전망인데요. 보통은 7월 달이 이게 이제 월별 코스닥 제약 지수 수익률인데, 보통 7, 8월이 그렇게 썩 좋은 달은 아닙니다. 이유는 이제 코스닥에 있는 업체들은 바이오텍이 주로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회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학회는 이제 6월 달에 뭐 아스코부터 바이오 USA 그리고 ADA 학회, 미국 당뇨병 학회까지 이제 굵직한 것들이 개최가 되고 나면 7, 8월에는 아주 큰 그런 학회가 있지는 않고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달에 좀 쉬어가는 달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워낙 좋고 긍정적이고요. 그 호재로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달 정도에 기술 이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기술 이전을 해준다라고 하면 선별적으로 굉장히 모멘텀이 많이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7, 8월 특히 3분기 중에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섹터 지금 그 안에서 대형사, 바이오텍, 전통제약사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바이오텍은 그 리가캠, ABL, 알테오젠을 합산한 수익률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올랐죠. 워낙 또 오래 쉬었기 때문에 최근에 수익률이 좀 좋았고요. 대형사나 전통제약사는 반면에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실적이 상저하고라서 성과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모멘텀도 보시면 뭐 데이터 발표나 승인, 신제품 출시, 공장 가동, 데이터 발표 연말 이런 식으로 또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보통 3분기부터니까 3분기 실적이 발표하는 뭐 10월이나 11월부터는 대형사들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는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 섹터 안에서 무엇을 투자하시냐의 그 비중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7, 8월, 9월 이 3분기 중에 기술 이전이 기대되는 업체들 긍정적일 수 있고, 이후에 대형사들의 실적이 또 상반기 대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장하고 실적인 대형사들 혹은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선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섹터 대형사 내에서 탑픽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것은 셀트리온과 유한양행인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진펜트라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로 워낙 성장을 해왔고, 시장에서의 우려는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이 빠지는데 이 마진이 또 보존이 될 수 있느냐, 이게 항상 그 회사에 투자할 때 우려사항이나 고려사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진펜트라는 신약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처럼 가격이 깎이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진펜트라가 과연 얼만큼 팔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올해 한 2천억 정도 보수적으로 산정을 했고요. 이 진펜트라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지금 2분기에는 보험을 등재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2분기 때 보험 등재를 하면 3분기부터 이제 처방이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3분기부터는 실적의 이 진펜트라의 수치를 좀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펜트라의 매출이 올해 대비 180% 성장하는 5,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학회에 진펜트라 소개가 있어서 좀 다녀와 봤는데요. 분위기가 이제 의사분들 관심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좀 기대감이 낮았던 부분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데요. 이게 이제 20빌리언이 되는 시장이 열리는 거라서 초반에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으나 생각보다 점유율이 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바이오시밀러 전체가 점유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가에. 그래서 이 휴미라 시밀러도 하반기 때 이제 점유율 침투가 가능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오리지널사하고 그 보험사 간에 맺은 그 보험사의 교체 주기가 올해 중순부터는 이제 도래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하반기부터는 이제 시밀러들이 본격 보험사에 등재가 되면서 침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휴미라 시밀러에 대한 실적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신제품들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 졸레아 바이오시밀러 이런 이제 신제품들이 출시가 예상이 되고요. 신제품들은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깎이기 전에 물론 이제 오리지널 제품보다는 싸게 나가지만 그 초반에 출시할 때는 가격이 높거든요. 높기 시작해서 이제 점점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진이 초반에 좀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신제품들이 줄줄이 출시를 한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 24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공시에서도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셀트리온을 보시면 셀트리온이 주가가 좀 많이 우상향했던 시기를 펀더멘털하게 보면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램시마가 처음 진출을 했었을 때, 그리고 트룩시마의 미국의 가파른 점유율 성장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실적이 이익이 개선이 확 됐었기 때문에 요때 이제 주가도 같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특수는 좀 제외를 할게요. 코로나는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셀트리온을 보면 주가가 항상 14만 원에서 20만 원 박스권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언제 이 박스권을 좀 탈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답답해 하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보면 사실 수익이 잘 나면 주가는 좋죠. 그래서 수익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셀트리온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요. 2021년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이익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거는 합병 전에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익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과 내후년을 보시면 확실히 이익이 좀 개선될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진펜트라라고 하는 신약은 워낙 마진이 좋기 때문에 이익 기여에 좀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할 수가 있고 또 신제품들이 줄줄이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셀트리온한테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그 출시하는 제품들의 경쟁사 현황이거든요.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하반기는 그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지어봤고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그동안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가 반환이 또 덜어되면서 그 기술 이전에 대해서 이전만큼 기대감을 높게 가져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배경에는 결국 기술 이전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사례를 아직 못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드디어 우리 처음으로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J&J가 팔아주게 되고 지금 승인은 이제 한 3분기 정도에 FDA 승인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름은 이제 연내에 출시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 러닝 로열티라고 해서 이제 기술 이전하고 나면 받게 되는 로열티를 이제 내년부터 이제 추정을 해놨고요. 앉아서 돈을 버는 기업을 아직은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그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K바이오의 신뢰를 좀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사실 가장 큰 모멘텀은 렉나자이고요. 현금 흐름도 마일스톤과 매출 로열티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1분기 기준으로 한 3천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마일스톤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1,000억 원 이상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의 수준이 좀 올라가면서 요게 좀 선순환되는 M&A 및 추가 기술 도입을 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술 이전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는 지아이노베이션으로부터 도입했던 알러지 치료제 YH35324가 지난 1분기 중에 알러지 그 졸레와 직접 비교한 임상에서 긍정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가져가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한 그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졸레어라는 제품과 직접 비교를 했던 임상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졸레어를 직접 비교했는데 이 파이프라인의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져가는 회사 입장에서는 큰 우려를 좀 덜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보고 있어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목표 주가를 10만 원 상향을 했습니다. 유한양행을 보시면 그 주가는 근데 좀 무겁잖아요 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이제 10년치를 좀 보니까 실제로 코스피 의약품 지수가 10년간 3배 올라갈 동안 유한양행의 주가는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종목은 맞았습니다. 근데 왜 무거웠을까라고 살펴보면 결국은 다 이익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의 이익전망 추이를 보시면 그 10년 전에 영업이익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그 중간에 이제 뭐 마일스톤이나 일회성으로 들어오는 돈은 있었습니다만 이익의 질 자체가 아무래도 R&D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 연결 회사여서 뭐 유한화학의 적자 전환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해서 이 이익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한화학의 경우에 이제 공장 증설도 완공이 됐고 렉나자가 유한화학에서 또 생산이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결 회사들도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이제 로열티가 들어오는 시기가 거의 이제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한양행의 이익도 과거 대비 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했던 거는 투자 심리 자체는 렉나자에 의존을 하면서 버텨왔지만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았었다라는 게 저는 주가가 무거웠던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좀씩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한미약품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은 이제 비만 치료제의 부활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2015년도에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GLP-1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미는 사실은 이 그 대사질환 쪽에 가장 자신을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이 좀 큰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했던 것들이 반환된다든지 내부의 이제 경영상의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AD 학회에서 이 그 엘레이트리아라고 하는 비만 3중 작용제, 아까 2중 작용제로 트렌드가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3중 작용제의 이제 최신 파이프라인이고요. 세 개를 잡는 파이프라인이고 일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AD 학회에서 발표되는 거는 휴먼 데이터는 아니고요. 전임상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미팅 요청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러니까 비만 파이프라인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 그 베링거 인겔하임의 수비두타이드라고 하는 그 메시 치료제도 지금 이 같은 타겟으로 한미약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사의 타겟이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겟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지금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20배 초중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어서 한미약품을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하반기 전망이고요. 뒤에 부분은 뭐 의료기기 쪽이라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하반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7, 8월, 9월 3분기 중에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을 보유한 회사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바톤은 상저하고의 실적을 갖고 있는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을 또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센트리온하고 유한양행이 내년에 이익 레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관심 종목으로 한미약품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하반기 전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